이 독한 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이 문 안 열어.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 시어머니 이숙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출을 받아 아들 신혼집을 해준다며 기세등등하던 노인네였죠. 하지만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을 연 사람은 제가 아니라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어제 팔렸어요. 소유주 바뀌었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그 시각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55통이 찍히고 있었고 남편이 불륜녀와 신혼 가구를 결제하려던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죠. 이혼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륜녀와 살림을 차리려던 남편, 그리고 며느리 집을 제 아들 집이라 우기며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던 시댁 식구들. 그들이 찜질방 구석에서 소주병을 붙잡고 울부짖게 되기까지 과연 어떤 치밀한 복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가정법원 건물 안은 유난히도 공기가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내뱉는 무거운 한숨이 복도 천장에 낮게 깔려있는 기분이었죠. 제 손에는 방금 판사 앞에서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받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네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다 담겨버렸다는 사실이 참 허무하더군요. 심장이 덜컥거리며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명절마다 시댁에서 쉬지 않고 전을 부치던 기억, 남편 박재준의 뒷바라지를 위해 제 꿈을 접어두고 야근을 밥 먹듯 했던 밤들. 그 모든 노력이 오늘 이 종이 한 장으로 무가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네요. 박재준은 법정 문을 나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의 곁에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제 직장 후배이자 남편의 불륜 상대인 최유라였습니다. 최유라는 박재준의 팔짱을 아주 친밀하게 꽉 끼며 승리자라도 된 듯 생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한지 제 눈이 따가울 정도였죠. 두 사람은 제 앞을 보란 듯이 지나쳐 복도 끝으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박재준이 입술을 달싹이며 최유라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더니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하네요. 유라야, 이제 진짜 지옥 탈출이다. 그동안 저 독한 여자 등살에 너까지 마음고생시켜서 내가 정말 미안해. 최유라가 고개를 박재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콧소리를 섞어 얄밉게 대답했습니다. 재준 씨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요. 우리 이제 정말 꽃길만 걷는 거 맞죠? 아우,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라. 박재준이 최유라의 손을 꽉 쥐며 아주 기분이 좋은지 복도가 울리도록 크게 웃음을 터뜨렸네요. 당연하지. 이제 앞길 막는 거추장스러운 건 다 치웠잖아. 우리 둘이, 아니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넷이서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자고. 내가 금방 으리으리한 새 집 마련해 줄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벌벌 떨리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죠.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나 싶어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본인들이 직접 선택했으니 저는 그 길에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줄 생각입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거칠게 들려오더군요. 시어머니 이숙자가 제 어깨를 사정없이 밀치며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숙자는 빳빳하게 세운 손가락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며 삿대질을 해댔죠. 이숙자의 눈은 살기가 등등했고 입 주변 근육은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네요.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이숙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숙자가 제 어깨를 다시 한번 세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아, 결국 내 아들 앞길을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드는구나.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내 손등을 찢고 싶다, 이년아. 10년 동안 공짜 밥 얻어먹었으면 조용히 꺼질 것이지. 어디서 감히 법정까지 끌고 와서 망신을 줘? 제가 휘청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자 이숙자가 더 가까이 다가와 얼굴에 침을 튀겼네요.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아들 등에 칼을 꽂아? 너 같은 년이랑 우리 재준이가 10년을 살았다니 내가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이 재수없는 년아, 썩 꺼져. 제가 차가운 눈으로 이숙자를 빤히 쳐다보자 이숙자가 펄쩍 뛰며 발을 굴렀습니다. 뭐? 그 눈깔은 뭐야?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네가 집구석에서 남편 대접을 손톱만큼이라도 해봐라. 우리 재준이가 밖으로 왜 돌았겠니? 다 네가 부족하고 못나서 여자 구실을 못해서 생긴 일이야. 알겠어? 한 달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그 추잡한 영상과 녹음본들 말이죠. 모텔을 드나들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박재준의 그 역겨운 목소리들. 그걸 들고 이숙자를 찾아갔을 때 이 노인네가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숙자는 영상을 보자마자 제 뺨을 후려갈기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자가 오죽 매력이 없었으면 남자가 딴 주머니를 차겠니? 애도 못 낳는 빈 깡통 같은 몸뚱이로 우리 아들 붙잡고 있었으면 평생 절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고자질이야, 고자질이. 그날 이후 박재준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외도를 들킨 직후에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를 제 가슴팍에 던지더군요. 유라는 자기를 하늘처럼 존중해 주는데 저는 자기를 숨막히게 쥐어짜기만 한다며 적반하장으로 짐을 싸서 나갔죠. 이숙자가 제 가방을 뺏으려 휘두르며 다시 저주를 퍼부었네요. 당장 오늘 안으로 짐 다 빼라. 내 아들 집에서 너 같은 년이 숨쉬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양심껏 몸뚱이만 딱 나가란 말이야. 어디서 남편 집을 탐내고 있어? 제가 가방끈을 손목이 하얘지도록 꽉 쥐며 이숙자를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 제 명의인 거 잊으셨어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제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이숙자가 코방귀를 뀌며 아주 가소롭다는 듯 비웃더군요. 명의가 누구 거면 어때? 네가 우리 재준이랑 살면서 얻은 건데 그게 다 우리 재준이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 덕분이지. 어디서 억지를 부려? 당장 몸만 나가. 우리 재준이랑 유라 신혼집. 전세금 마련해야 하니까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넌 이제 끝이야, 이년아. 이숙자는 이미 박재준과 최유라의 신혼집 자금 계획까지 다 세워둔 상태였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그 집을 담보로 잡으면 강남권 전세금은 충분히 나올 거라며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최유라는 심지어 회사에서도 저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제 프로젝트 결제 서류를 일부러 누락시켜 팀장에게 깨지게 만들고 사내 메신저로는 제가 남편 돈을 갈취하는 악처라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네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고 수군거릴 때마다 최유라는 제 옆을 지나가며 비릿한 비웃음을 날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 이름으로 산 특유 재산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에 재산 분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 온전한 제 자산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숙자의 행패를 묵묵히 견디며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고 법적으로 완벽히 남남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저들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숙자는 법원 현관 앞까지 쫓아와 제 등에 대고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어디 가서 내 아들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재수옴 붙는다 진짜. 퇴.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이숙자의 일그러진 얼굴과 저 멀리서 다정하게 차에 타는 박재준 커플의 모습이 보였네요. 가슴속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돋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네요. 지금 울면 지는 거니까요.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증거 수집 전문가와 변호사에게 문자를 남겼죠. 서류 한 장, 사진 한 장까지 꼼꼼하게 챙길 겁니다. 저들이 제 집을 탐내며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저는 그 집 밑바닥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마쳤거든요. 잠시 후면 걸려올 그들의 비명 섞인 전화를 상상하니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네요. 그래, 지금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니까. 이제 법의 보호를 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무자비한 채권자가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제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다음 날 오후였어요.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지만 제 마음은 잿빛 먼지가 가득 낀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임시로 짐을 풀어둔 오피스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사내 동료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오더군요. 박재준과 최유라가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기들끼리 언약식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이혼 신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양가 부모님도 모르게 케이크를 자르고 반지를 주고받으며 평생을 약속했다는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네요. 참 대단한 사랑들 나셨다 싶으면서도 그 뻔뻔함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박재준이 보낸 사내 메신저가 화면 가득 떠오르는데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박재준은 반성하기는커녕 저를 벼랑 끝으로 몰며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내일 모레까지 아파트 명의 우리 어머니 앞으로 넘겨. 안 그러면 네가 그동안 법인카드 사적으로 쓴 거 내가 다 증거 모아서 감사팀에 제보할 거야. 조용히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자기가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깬 주제에 제가 공적으로 쓴 식대 영수증까지 긁어 모아 허위 제보를 하겠다니요. 뻔뻔한 메시지를 읽는데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혹시나 두고 온 중요한 서류나 물건이 있을까 싶어 예전에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인데도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현관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숙자가 거실 바닥에
제 아끼던 가방과 귀금속들을 다 끄집어내 늘어놓고 있더군요. 이숙자는 핸드폰을 들고 각도를 바꿔가며 정성스럽게 물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제 물건들을 팔아치우려고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제가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제 물건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숙자는 오히려 저를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숙자가 제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도둑년처럼 기어들어와서 주인 행세야? 이게 다 누구 돈으로 산 건데 네가 생색이야?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호강했으면 이 정도는 내놓고 나가는 게 양심이지. 제가 가방을 집어들려 하자 이숙자가 이웃들이 다 들으라는 듯 복도가 울리게 고함을 쳤네요.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 등쳐먹고 밖으로 나돌다가 바람까지 피워서 쫓겨난 불륜녀예요. 뻔뻔하게 어딜 또 기어들어와서 시어머니 물건을 탐내. 순식간에 이웃들이 문을 빼꼼히 열고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 차가운 시선들.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핸드폰에서는 카드 결제 승인 문자가 연달아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준이 제가 예전에 만들어준 가족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던 거죠. 최유라에게 줄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결제하고 둘이서 묵을 최고급 호텔 숙박비까지 제 카드로 승인을 냈더군요. 숫자가 찍힌 문자가 올 때마다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차분히 그 내역들을 하나하나 캐쳐했습니다. 이 모든 파렴치한 행동들이 나중에 저들의 목을 죄일 단단한 밧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 탕비실에서 마주친 최유라는 한술 더 떠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는 사이 최유라가 다가오더니 고의로 제 어깨를 치며 뜨거운 커피를 제 하얀 셔츠에 쏟아버렸네요. 옷이 젖어 당황하는 저를 보며 최유라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귓속말을 하더군요. 강지원 선배, 이제 집도 잃고 남편도 잃었는데 회사에서라도 버티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준 씨가 선배 법카 유용 자료 다 들고 있거든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선배는 바로 끝이야. 그 어린 여자의 눈빛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제 모든 인생을 다 차지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굴더군요. 박재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공들여 준비한 핵심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 자리에 예고도 없이 난입했습니다. 그러더니 클라이언트 앞에서 최유라를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이자 곧 결혼할 아내라고 소개하더군요. 이쪽 최유라 대리가 실무 능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강지원 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서요. 앞으로는 저희랑 진행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제 실적을 가로채고 저를 곧 잘린 퇴물 취급하는 박재준을 보며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내 권력을 쥔 인사팀장까지 박재준과 골프를 치며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니 제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네요. 비상계단에 홀로 앉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서러운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 이숙자로부터 문자 한 통이 더 날아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출 상담사가 집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당장 와서 인감도장 찍어다. 안 오면 내 친정집까지 찾아가서 동네방네 네가 바람피워 쫓겨났다고 소문낼 줄 알아라. 저들은 제가 결국 굴복하고 아파트를 넘길 거라 확신하며 이미 제 집을 자기들 것처럼 쓰고 있었네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과 부동산 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독종, 정민우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변호사님, 지금 바로 뵙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신기하게도 몸의 떨림이 멈추고 머릿속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맑아졌습니다. 저들이 욕심내는 그 아파트가 저들의 가장 화려한 무덤이 되는 순간을 저는 아주 치밀하게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도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심이 마치 제 복잡한 머릿속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저는 정민우 변호사 앞에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추잡한 외도 영상부터 시어머니의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녹음 파일, 그리고 제 가족 카드를 제 집 드나들 듯 긁어댄 명세서까지 전부였네요. 정민우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아주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민우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강지원 부장님, 이건 단순히 위자료 몇 푼 받는 이혼 소송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며 몇 년이고 진흙탕 싸움을 걸어올 게 뻔하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책상을 짚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인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겠다고 협박하며 제 일상까지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정민우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네요. 아니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발판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아주 신속하게 협의 이혼을 맞춰주세요. 그들이 승리감에 취해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남남이 되는 즉시 아파트를 기습매각해서 저들의 거주지를 단숨에 빼앗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제 심장은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쾌하면서도 아주 치밀했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결혼 전 제 순수 자금과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만 매수한 단독 명의의 특유 재산임을 입증할 등기부등본과 자금 출처 소명 자료들을 확인시켜 주었죠. 이 집은 법적으로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조차 건드릴 수 없는 제 성벽이었네요. 정민우 변호사는 사설조사원을 고용해서 남편과 최유라가 회사 법인카드를 제 돈 쓰듯 유용해 최고급 호텔로 밀월 여행을 다녀온 증거까지 싹 긁어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들을 한 번에 몰락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숨통을 완전히 끊어놔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시댁 식구들과 남편 앞에서 아주 풀이 죽어 곧 죽을 사람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에 일절 욕심이 없는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히 몸만 물러날 것처럼 굴었네요. 제가 순순히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자 박재주는 아주 세상이 제 것인 양신이 나서 날뛰더군요. 박재주는 사내 휴게실에서도 보란듯이 시어머니와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니, 지원이가 드디어 백기 들었어. 역시 여자는 좀 몰아붙여야 한다니까. 며칠 내로 아파트 담보대출 나오니까 바로 저번 공인중개소 가서 새집 잔금 치르자고. 유라야, 너도 이제 그 칙칙한 오피스텔 생활 끝이야.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 오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톱을 손바닥에 박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본인들이 딛고 선 그 땅이 이미 썰물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축배를 드는 꼴이 참 가관이었네요. 저는 곧바로 정민우 변호사가 비밀리에 섭외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귀한 매물을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저렴하게 내놓으니 연락이 빗발쳤죠. 제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현 상태 그대로의 즉시 퇴거 및 명도 조건이었습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자였는데 집값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것에 눈이 멀어 흔쾌히 계약을 승낙했네요. 새 매수자는 현재 아파트를 불법 점유 중인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법적으로 압박해 쫓아내는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책임지기로 저와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제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 매수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불로 입금받고 모든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네요. 핸드폰 뱅킹 앱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확인하자 비로소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며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은 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제 승전보이자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방패와도 같았죠. 가정법원에 마지막으로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서류에 서명하기 전날 밤 저는 수집된 모든 증거 서류들을 날짜별로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안식처에서 짐짝처럼 들려나가는 비참한 꼴을 겪게 될 겁니다. 창밖의 안개는 어느덧 거치고 차가운 달빛이 제 오피스텔 거실을 비추고 있었네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10년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만들었던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이제는 한 가족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제 삶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네요. 박재준과 이숙자 그리고 최유라까지 그들이 꿈꾸던 화려한 신혼의 단꿈이 내일 아침이면 얼마나 처참한 조각으로 부서질지 상상하니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들을 그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일뿐이었죠.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마지막 확인을 받고 나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맑더군요. 박재준은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이혼 신고서를 흔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지원, 이제 진짜 남남이다. 질척거리지 말고 내 짐이나 다 치워라. 내일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 집 청소 싹 하고 대출받아서 우리 유라랑 새 출발할 거니까. 남편은 구청으로 달려가 이 신고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권력을 쥔 줄 아는 모양이었네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조용히 뒤를 돌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민우 변호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부터는 1분 1초가 생명인 저들의 목줄을 죄는 시간 싸움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곧바로 약속된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잔금을 입금하기 위해 노트북을 펴고 기다리던 새 매수자와 험악한 인상의 철거 업체 사장이 앉아 있더군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매수자가 잔금 입금 버튼을 누르고 제 핸드폰에 억 단위의 숫자가 찍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명의였던 아파트는 완전히 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제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네요. 오히려 10년 동안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업무를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인근 은행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재준이 제 명의로 쓰고 있던 가족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었죠.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와 연결된 모든 통신비, 하이패스 자동이체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다 해지해 주세요.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핸드폰은 아주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카드 정지 알림을 확인한 박재준이 분노에 찬 메시지를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야, 강지원, 너 미쳤어? 지금 백화점에서 유라랑 신혼 침대 결제하려는데 승인이 거절됐잖아. 사람들 다 보는데 망신 줄 일 있어? 당장 풀어. 메시지를 읽는데 헛웃음이 나오다 못해 가련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 돈으로 불륜녀와 잠잘 침대를 사려 했다니 그 파렴치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싶었습니다. 정민우 변호사는 옆에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담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강 부장님, 이제 진짜 게임 시작입니다. 이 서류들이 내일 아침이면 회사 감사팀 최고 책임자 책상 위에 올라갈 겁니다. 그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박재준과 최유라가 법인카드를 제 지갑처럼 유용해 밀월 여행을 즐긴 내역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저는 은행 업무를 마친 뒤 미리 계약해둔 새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마련한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공기, 저만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네요. 입주 청소를 시작하며 바닥을 닦고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박재준이나 시어머니 이숙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시각 박재준과 시어머니는 큰 기대를 품고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 최유라와의 화려한 신혼집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은행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들에게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객님, 이 아파트는 오늘 오전 11시부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집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을 이숙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더군요. 박재준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제게 욕설 섞인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이미 그 번호들을 차례차례 차단 목록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우 변호사는 박재준에게 향후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하라는 강력한 내용 증명을 팩스로 바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저들이 기댈 곳은 이 넓은 서울 땅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펑펑 쓰던 카드는 정지되었으며 법적 보호막마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새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새 집주인이 합법적인 명도 절차를 구실로 시어머니를 압박할 텐데 그 처참한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었네요. 조용한 거실에 앉아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니 비로소 제 삶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옥죄던 시댁의 가스라이팅과 남편의 폭언들이 저 노을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겨우 저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첫 번째 계단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핸드폰 전원을 완전히 끄고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들이 겪게 될 진짜 지옥을 목격하기 위해 저는 충분한 기력을 보충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세상이 참 고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제 이사를 마친 새 오피스텔의 하얀 천장은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더군요.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의 아침은 아마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그날 아침의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짜릿했네요. 시어머니 이숙자는 아침 일찍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출 상담사가 온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찍도 오셨네. 얼른 들어와요. 하며 문을 활짝 열었겠죠.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말끔한 양복 차림의 상담사가 아니라 험악한 인상의 새 집주인과 철거 업체 직원들이었네요. 새 집주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적법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을 이숙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어제부로 내집됐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법적으로 당신은 지금 무단 침입 중입니다. 이숙자는 처음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이 양반이 어디서 사기를 쳐?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당장 안 꺼져? 하지만 새 집주인이 경찰을 부르고 하루치 불법 점유 손해배상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내보이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이라면 평생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이숙자도 경찰과 손해배상이라는 단어에는 사색이 되어 사지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주인은 봐주는 법 없이 철거업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네요. 짐 다 밖으로 빼세요. 저항하면 영업방해랑 주거침입으로 바로 고소할 거니까. 결국 이숙자는 제대로 된 겉옷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허둥지둥 검은 비닐봉지에 속옷과 생필품만 대충 쓸어 담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숙자가 현관 밖으로 밀려나자마자 새 집주인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철컥 문을 잠갔죠. 복도에 남겨진 시어머니의 낡은 서랍장과 짐짝들 위에는 빨간색 처분 금지 가처분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졸지에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나앉게 된 이숙자는 그제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제게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네요. 회사에 출근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차단된 전화 목록 알림이 쉴 새 없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숙자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만 무려 55통이더군요. 음성 메시지함에는 저주와 애원이 뒤섞인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원아, 너 이럴 수 있냐?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장 와서 이 무식한 놈들한테 문 열라고 해라.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인간이야? 내 시어머니를 길바닥에서 노숙시키겠다는 거냐? 천벌을 받을련. 메시지함에 가득 찬 그 역겨운 말들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마시는 커피가 유난히 향긋하고 창밖의 햇살이 참 따스하다는 생각뿐이었네요. 어머니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반차까지 내고 달려온 박재주는 현장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고 합니다.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산발하고 통곡하는 이숙자를 보며 박재주는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라야, 큰일 났어. 집이 팔렸대. 지금 우리 엄마 갈 곳이 없어. 며칠만 내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최유라의 반응은 예상대로 아주 차가웠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치워 빈털터리가 된 박재주는 더 이상 최유라에게 이용 가치가 없었나 봅니다. 최유라는 박재준의 전화를 단칼에 끊어버리고 그 즉시
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꾼 뒤 잠적해버렸네요. 그 시각 정민우 변호사는 한술 더 떠서 최유라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소장이 최유라의 집이 아니라 최유라가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로 직접 송달되었다는 점이죠. 전 부서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장을 받아든 최유라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비상계단으로 박재준을 불러냈습니다. 최유라는 박재준을 보자마자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갈기며 소리를 질렀다네요.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알거지 새끼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결국 박재준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고 거동조차 불편해진 이숙자를 업고 인근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신혼의 꿈은커녕 하루아침에 찜질방 구석에서 젖은 땀복을 입고 계란이나 까먹는 신세가 된 것이죠. 사설 조사원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찜질방 바닥에서 소주병을 붙잡고 울부짖는 박재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숙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벽만 긁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들을 조용히 삭제하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저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준비한 복수의 중반전에 불과했네요. 박재준은 그 와중에도 찜질방 구석에서 제게 역공을 가하겠다고 이를 갈며 다시금 더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다시는 제 인생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그 뿌리를 아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고 말이죠. 유라가 상간녀 소송장을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들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묘하게 흘러가고 있더군요. 최유라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악한 머리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킬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던 거죠. 출근하자마자 감사팀에서 제게 호출이 왔습니다. 최유라가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와 회사에 공식 신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유라의 주장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사적인 이혼 감정을 직장까지 끌고 와서 후배인 자신의 결재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팀원들을 선동에 따돌렸다는 내용이었네요. 심지어 최유라는 회사 휴게실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지는 자작극까지 벌였습니다. 동료들이 최유라를 업고 구급차로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저를 후배를 죽음으로 몰고 간 피도 눈물도 없는 상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 부장,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제 등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박재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저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제 특유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어왔네요.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아파트 관리비를 냈으니 기여도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죠. 더 악랄한 건 박재준이 제 급여 통장에 가압류를 걸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에 낼 현금 공탁금이 없자 재산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제 숨통을 조이려 한 것입니다. 회사 인사팀의 대처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박재준과 골프를 치며 형님 동생하던 인사팀장은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저를 프로젝트에서 하차시켰네요. 강 부장, 당분간 자택대기 발령이야. 결과 나올 때까지 회사 나오지 마. 10년 동안 몸 바쳐 일해온 회사에서 쫓겨나듯 짐을 싸는데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급여 계좌는 이미 전면 동결되어 있더군요. 당장 생활비조차 출금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자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신 번호 표시 제안으로 박재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재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들려왔네요. 야, 강지원. 꼴 좋다? 지금 상간녀 소송 취하하고 아파트 판 돈 30% 내놔. 안 그러면 너 회사에서 불명예 해고당하게 해줄 테니까. 선택해. 빈털터리 실업자가 될지 적당히 타협할지. 박재준은 승리감에 취해 제 목소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재준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 그동안 그들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시간을 끌어왔는지를 말이죠. 저는 화장실 거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들이 법과 사내 제도를 무기로 선량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저는 진실이라는 폭탄으로 그 가면을 아예 찢어버릴 생각이었죠. 저는 즉시 정민우 변호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그동안 아껴둔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정민우 변호사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팀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죠. 제 손에는 박재준과 최유라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최고급 호텔과 모텔을 드나든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인 CCTV 화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한 최유라가 과거 다른 직장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유부남 상사를 협박했던 판결문까지 확보해둔 상태였죠. 저들이 제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저들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네요. 정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를 끝낸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도 공기가 날카롭고 시렸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회사 로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네요. 로비 멀리서 최유라가 목에 하얀 깁스를 하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향해 가련한 피해자인 척 눈물을 훔치던 최유라의 입가에는 찰나였지만 분명히 승리자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소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며 감사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장과 감사팀 최고 책임자 그리고 외부 조사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네요. 인사팀장은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만 뒤적거리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 부장, 후배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소. 하지만 이미 증언들이 일관되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조사위원들 앞에 앉아 방어 진술을 하는 대신 가방에서 묵직한 가죽 서류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 기생하며 회사의 돈을 제 쌈짓돈처럼 써온 범죄자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제 단호하고 꼿꼿한 목소리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박재준과 최유라가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과 외곽 모텔을 드나든 결제 내역서, 그리고 출입 당시의 선명한 CCTV와 캡처 화면을 차례대로 펼쳐 놓았네요. 조사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과 당혹감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각 정민우 변호사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있었죠.
그 봉투 안에는 최유라가 과거 다른 직장에서도 유부남 상사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수억 원의 합의금을 갈취했던 법원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화려한 사기 전력과 명백한 공금 횡령 증거가 접수되자 회사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재준과 골프를 치며 뒷배가 되어주던 인사팀장도 더는 박재준을 감쌀 명분이 없었는지 얼굴이 흙빛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회사는 즉각 두 사람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현장은 그야말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재준과 최유라는 횡령액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임원들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주고받았네요. 이게 다 네가 가자고 해서 간 거잖아. 네가 명품 사고 싶다고 해서 긁으라고 한 거 아니야. 박재준의 비겁한 고함에 최유라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 무능한 인간아. 네가 먼저 아내 돈 뺏어서 나 다 준다며. 이제 와서 나한테 덮어씌워? 품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처절한 자멸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는 결국 공금 횡령 및 허위 사실 신고 명목으로 두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형사 처벌과 실형의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며 회사에서 짐도 못 챙기고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네요. 하지만 진짜 복수의 끝은 법정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 매수 자금이 100% 제 결혼 전 자금이었음을 입증할 금융 자료를 완벽하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박재준의 기여도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시켰고 제 급여 계좌의 가압류도 즉각 해제되었습니다. 패소한 박재준은 가압류 공탁금을 내기 위해 빌렸던 고금리 사채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원금보다 더 커진 이자가 매일같이 그를 옥죄었고 결국 그는 완벽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네요. 최유라 역시 제가 승소한 상간녀 위자료 5천만 원 판결문에 의해 마지막 남은 오피스텔 보증금마저 강제 집행당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최유라는 박재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붓고는 밤사이에 짐을 싸서 잠적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박재준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어머니 이숙자를 업고 경기도 변두리에 보증금도 없는 낡은 반지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설 조사원이 보내온 사진 속의 그들은 더는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며 저를 원망하는 박재준의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지워나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년 죽여버려라며 악담을 내뱉는 이숙자의 일그러진 얼굴.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눅눅한 슬픔의 냄새가 차가운 밤바람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그 처절했던 복수가 끝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삶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먹구름은 이제 흔적도 없이 거쳤네요. 저는 모든 오명을 씻고 회사로 당당하게 복직했습니다.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제가 맡은 핵심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저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부장 직함을 달게 되었습니다. 승진 발령이 나던 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세명패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더군요. 1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던 박재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하찮은 소음이었는지 잘 압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 최유라에게서 강제 집행한 위자료 5천만 원은 제 노후 연금과 우량주 펀드 계좌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배신의 상처가 떠오르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져 뿌듯하더군요. 소송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정민우 변호사와는 이제 의뢰인 관계를 넘어 분기별로 만나 재산 관리와 법률 지식을 나누는 귀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새로 매수한 서울 도심의 아파트 거실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켠 TV 사회면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나오더군요.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급기야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남편 박재준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허무함을 느꼈네요. 지인을 통해 건너들은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 이숙자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쓰러진 뒤 중증 치매 판정을 받고 지방의 저렴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최유라 역시 사채 빚을 이기지 못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소식조차 끊겼다고 하니 참으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더군요. 저는 과거 시댁 식구들의 독설과 무시 속에서 숨죽여 살았던 시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앨범부터 그들이 생색내며 사주었던 낡은 장신구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장에 내놓았네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나니 비로소 제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초급매로 처분했던 자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합쳐 마련한 이 집은 이제 온전히 제 이름석 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제 취향대로 고른 세련된 가구들과 베란다를 가득 채운 싱싱한 초록 식물들이 내뿜는 산소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요즘 저는 회사 내 여성 후배들과 정기적인 경제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자산관리법과 특유재산방어법, 그리고 법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곤 하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부장님 덕분에 제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라는 후배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지게 다가왔네요. 가끔 퇴근길에 그 시절의 억울함과 비참함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아릿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통장의 잔고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긁는 카드 승인 문자를 확인하며 현실적인 안도감을 얻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원하게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맥주캔 따는 소리가 마치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시댁의 간섭도 남편의 외도도 불륜녀의 조롱도 없는 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일상이야말로 제가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임을 확신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 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네요. 지금까지 강지원 씨의 사이다 같은 복수극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상상 초월하는 갑질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경제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신을 지켜낸 지원 씨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아기는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도 예기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게 되지만 지원 씨처럼 단단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만 있다면 그 어떤 지옥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